상상해 보셨습니까? 66, 은퇴 후 평온해야 할 나이에 재혼한 남편을 5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빨래부터 삼시세끼 식사, 한밤중에 약과 물을 챙겨 나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기가 막힌 요구 하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둘이 곧 해산하니 당신이 산후조리를 좀 해줘.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가족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았을 때 당신의 진심 어린 희생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쯤으로 여겨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이면을 차분하게 마치 실타래를 풀듯 햇볕 아래 낱낱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짐을 쌌고 냉정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상대가 숨겨왔던 계산적인 속내를 친히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미련 섞인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의 협의서로 온 가족의 의존적인 고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고 삶을 관조한 노년의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녀의 조용한 떠남이 남은 이들을 그토록 당혹게 했을까요? 왜 그녀는 고함 한 번 치지 않고도 판 전체를 뒤흔든 유일한 승자가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전율케 한 것은 떠나기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 집에 남은 모든 이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만약 착한 것이 미덕이라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지금 불공평한 착취를 견디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선택이 진정한 반격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해 줄 테니까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61살이 되던 해 저는 대학병원 간호부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근무 교대를 마치고 유니폼을 벗어 명찰과 사원증을 서랍에 넣던 그날, 서랍을 닫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저는 수많은 병상 곁에서 이별을 지켜보았고 침묵 속에 남겨진 여생들을 배웅했습니다. 병실은 겨울처럼 차가웠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그보다 더 시리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해 저는 이제야말로 푹 잘 수 있겠다고, 더 이상 한밤중 응급벨 소리에 놀라 깰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요가 찾아온 몇 달간 제가 두려워했던 건 바쁜 일상이 아니라 바로 그 정적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전화기도 잠잠했으며 1인분의 식탁 또한 적막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일찌감치 결혼해 전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 엄마,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맛있는 콩나물국밥 사드릴게. 저는 늘 너 바쁘잖아. 엄마는 혼자가 편해.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편한 게 아니라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것 뿐입니다. 당시 저는 대전 서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월세 60만 원을 받는 세입자가 꼬박꼬박 월세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12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제 삶은 조심스럽게 굴러갔습니다. 돈이 부족했냐고요? 아니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는데 정작 늙은 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안 친척들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철수 씨 한번 만나봐요. 한전에서 은퇴했고 사별한 지 꽤 됐어. 술, 담배 안 하고 사람 참 성실해. 그를 처음 만난 건 대전 대흥동의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그는 깃이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뿔테 안경은 조금 고지식해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부터 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일은 안 하고 한전 퇴직했습니다. 연금은 월 180만 원 정도 나오고
아들 둘의 딸 하나 다 출가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입니다. 간호사로 퇴직했고 연금은 120만 원 정도 돼요. 전주에 시집간 딸 하나 있습니다. 그는 별다른 안부 인사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사람 돌보는 일을 잘하실 것 같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쪽은 보아하니 돌봄받는 것에 아주 익숙해 보이시네요. 우리는 서로를 잠시 응시하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번의 식사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집은 새를 놓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방 3개에 거실 하나. 남향이라 빨래가 아주 잘 마릅니다. 저는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제 집은 계속 월세를 주고 그 돈은 제 통장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은 생 서로 의지하며 사는 벗이 있는 게 혼자 늙다 병드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철수의 집은 유성구의 오래된 3층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공간은 널찍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엌 청소였습니다. 냄비의 기름때는 마치 수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집처럼 묵직했고 벽 타일은 찬물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력 세정제를 사다가 3번을 닦아냈습니다. 그가 제가 가스레인지를 닦는 모습을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역시 전문가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 전문 기술로 밥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두유에 토스트를 먹었고 저는 따뜻한 고구마 죽을 끓여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메뉴가 싫었지만 그는 늘 같은 것만 찾았습니다. 제가 새 전기 밥솥을 샀을 때 그는 구형도 아직 쓸만한데 라며 못마땅해 했고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자 전기세 아깝게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어버릴 뿐이었죠. 동의한 줄 알았다가도 이틀 뒤면 물건이 슬그머니 치워져 있는 식, 그게 그 남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없고 오직 침묵으로 묵인하는 것. 저는 그걸 남자의 무뚝뚝함이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2 아들, 민호와 민재는 주말에 가끔 들러 밥을 먹고 갔습니다. 사과 한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이 집안의 기능을 향한 호칭이라는 것을요. 저는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은요.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며느리들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한미경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서늘했고 작은 며느리 송지아는 꾸미는 걸 좋아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문을 들어서며 하는 첫마디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였지만 그 말투는 마치 식당 종업원에게 여기 자리 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제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김철수 씨 소유 건물의 관리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손님이 오면 조용히 물러나 있고 방해되지 않게 존재하는 사람. 재혼 5년.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고 밥상머리에서 제 자리를 주장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년 차로 접어들던 그의 봄, 제가 믿었던 평온함이란 그저 그들이 관리인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 쪄낸 고구마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옥색 자기 그릇을 식탁에 올리고 앉으려는데 그가 신문을 접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영숙 씨, 다음 달부터 미경이랑 지아 집에 와서 산후조리 좀 해야겠어. 저는 멍하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둘 다 임신했잖아. 예정일이 2주 차이야.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집으로 오라고 했어. 우리 집 방도 많으니 돌아가며 쓰면 되잖아.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고구마 한 조각을 집어들며 덧붙였습니다. 산후도 오미 한 달 쓰면 인당 300만 원은 줘야 해. 둘이면 600이야.
걔네 사정도 빤하고 우리도 그럴 돈 없어. 그걸 저한테 상의는 하셨나요? 제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사람 돌보는 거 제일 잘하잖아. 예전에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도 돌봤다며. 산모 둘 정도야 거뜬하지 않아? 저는 죽 한 숟가락을 채 삼키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가 단순히 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기 빨래 삶고 밤마다 젖병 소독하고 수유 돕고 저보고 66 나이에 산모 둘에 신생아 둘을 혼자 다 감당하라는 말씀이세요? 그제야 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겨우 한 달이야. 당신이 돈은 적게 내고 몸으로 때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툭 하면 몸 아프다. 핑계 대지 말고. 그 말은 목에 걸린 뜨거운 고구마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듯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동의를 구해야 할 아내가 아니라 통보하면 따라야 할 아랫사람이었습니다. 점심때 시장에 가서 채소 5근을 사들고 오는데 왼손이 저려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집에 어른 둘, 산모 둘, 신생아 둘, 매일 삼시세끼의 간식까지 챙기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나올 테고 밤잠을 설치며 젖병을 삶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현역 시절 야간 당직의 연장 근무까지 밥 먹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제 직업이었고 월급이 있었고 당직표가 있었고 교대할 동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라는 허울 좋은 핑계뿐.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며느리 한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들어가기로 했다면서요. 정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말투는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둘 다 돌보는 건 무리일 것 같다.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에이, 어머님은 베테랑 간호사셨잖아요. 겸손해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작은 방 서재는 저희가 쓸게요. 아기용품 놓을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먼저 찜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10분도 안 돼 작은 며느리 송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때 고생 좀 해주세요. 친정 엄마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셔서요. 그녀는 마치 식당 예약을 확인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될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충망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개수대 옆 행주를 비췄습니다. 어제 새로 꺼낸 행주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꼬질꼬질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의 위중한 차트들이 쏟아지듯 일들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무도 제게 월급을 주지 않고 아무도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문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해 봄, 왜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5시 반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딱 1인분만 준비했습니다. 하얀 쌀죽 한 그릇, 무말랭이 작은 접시, 삶은 달걀 하나, 식탁보도 반만 펴서 마치 오늘 혼자 식사한다는 걸 미리 알았던 사람처럼 차렸습니다. 6시 15분, 김철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문을 집어들고 식탁을 훑더니 멈칫했습니다. 밥은?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내 밥은 안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집에 불이라도 난 듯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약 챙겨주는 걸 깜빡한 간병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 집에서 먹고 자니 몸으로 때우라고. 나 그냥 밥 안 먹고 몸도 안 때우려고요. 그는 2초간 멍하니 서 있더니 뒤로 돌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젓가락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쿵, 쿵.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발소리가,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래주머니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식탁 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놓아도 그는 손대지 않았고, 제가 빨래를 걷으면 그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내보냈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없는 사람인 양 굴었습니다. 가끔 그는 보란 듯이 며느리와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그래, 미경아. 서재는 너희가 편한 대로 써라.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 아기 침대 들여놓게 서랍장 다 비워놨어. 부엌에서 칼질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마 위 칼소리가 제 침묵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 작은 책상을 방에서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아기 침대 놓으려면 공간이 부족해. 당신 이 책상 잘 안 쓰잖아. 베란다로 빼. 저는 전선을 뽑는 그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안 쓴다고요. 그거 제가 10년 동안 간호일지 정리하고 일기 쓰던 책상이에요. 그는 대꾸도 없이 플러그를 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한테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다가는 정말로 물건을 집어던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울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가 며느리 둘 산후조리를 나더러 하란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딸이 한숨을 쉬며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아까 먹은 죽보다 더 짜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는 나에게 묻지도 부탁하지도 상의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라는 낡은 간판을 내걸고 나를 그 집 부엌과 육아의 전쟁터로 밀어넣으려 했을 뿐이다. 나는 재혼한 아내가 아니라 대기 중인 산후도우미였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식탁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원 퇴직 기념패와 사원증을 꺼내 잠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큰며느리 한미경은 아침 9시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트렁크에서 종이 상자, 바구니, 쿠션, 그리고 기저귀 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물병을 든 채 웃었습니다. 입가 주름이 깊게 패도록 환하게.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반갑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서재 먼저 쓴다고 했죠. 전구는 LED예요. 아기 눈 나빠질라. 무드등 좀 가져다 주세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녀가 어지럽혀 놓은 신발과 제가 아침에 닦은 마루 위로 밀고 들어온 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 능숙하게 짐을 풀고 지시했습니다. 저 커튼은 좀 떼어주세요. 아기가 낮에는 햇볕을 좀 봐야죠.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녀는 이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제 공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앉아있던 내 나무 의자, 벽에 붙어있던 딸 지은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며칠 전 남편이 강제로 비워버린 그 방. 저는 들어가서 그 그림은 우리 딸이 선물해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 작은 며느리 송지아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부엌 어디예요? 목말라 죽겠네. 그녀는 배가 잔뜩 부른 인부복 바지에 통굽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젖병 소독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밥솥 몇 인용이에요? 냉장고는 커요. 저 모유 저장해야 해서 냉동실 칸 비워주셔야 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엌은 저쪽이고 냉장고는 일반형이에요. 그녀는 찬장을 열어보며 펜션 시설 점검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음식간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저염식 해야 해요. 임신 중기 지나니까 입맛이 예민해져서요. 며느리 둘이 들어오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산소마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한미경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음식 솜씨 좋다고 자랑하셔서 기대하고 있어요. 산후조리 때는 생화탕 하나 또 다려주실 거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녀가 씩 웃었습니다. 배우시면 되죠. 저 입맛 안 까다로워요. 옆에서 김철수가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냥 좀 해줘라. 오후에 서재 앞을 지나가는데 한미경이 제 나무 의자를 베란다로 내놓고 그 자리에 수유 의자를 놓고 있었습니다. 5년간 제 몸을 받쳐주던 의자가 마치 벌받는 아이처럼 쫓겨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의자, 내가 자주 쓰는 건데 다시 들여놓으면 안 될까? 한미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베란다가 통풍이 잘 돼서요. 의자도 좀 말려야죠. 거기가 딱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 책상이랑 의자 다시 들여놓고 싶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며 쏘아 붙였습니다. 애 낳으러 온 애한테 그걸 꼭 따져야겠어. 좀 참아.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필요와 욕구는 영원히 그들의 다음 순위라는 것을. 제가 일을 적게 해서도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남의 식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부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땐 깍듯하다가 며칠만 지나면 간호사를 하녀 부리듯 하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죠. 저는 지금 그 당연함의 한가운데서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뉴스에서 주식 시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철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미경이 진통 온대. 예정일보다 2주나 빠른데. 의사가 오늘 밤 퇴원해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방 좀 치워놔. 아기 침대 화물로 보냈대. 아, 그리고 미역국 끓일 소고기랑 닭 사놨어. 그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내일 비가 올 거라는 예보처럼 건조하고 당연한 통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씻어 선반에 엎어놓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돌리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래, 미경이는 서재 쓰고 지아는 당분간 거실 쓰라고 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이카이도 여행 때 샀던 튼튼하고 눈에 띄지 않는 가방. 떠나기에 가장 알맞은 가방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도장, 그리고 통장을 작은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노후저축과 비상금 5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전주 집 열쇠도 챙겼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에 걸린 유니폼과 낡은 외투 3벌. 저는 그것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준 안마의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직 제 것만 챙겼습니다. 간호일지, 딸이 써준 카드, 제가 아끼던 도자기 스탠드, 그리고 5년을 키운 작은 화분 하나. 지퍼를 닫자 찌익 소리와 함께 지난 5년의 억울함이 봉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이네 십시면 도착한대. 부엌에 생강이랑 꿀 좀 준비해놔.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 저는 문을 열고 가방을 맨 채 섰습니다. 서재는 다 비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비울게요. 그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나 산후조리 안 해요. 며느리들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시녀 노릇할 생각도 없어요. 나 갈 거예요. 가다니 어딜? 당신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대본에 없는 연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지난 몇 년간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건 잊었어. 당신 집에서 살았죠. 하지만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당신 혈압 체크하고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난 건요. 당신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줬어요. 집 명의에 내 이름 한 글자도 안 올렸고요. 그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무게의 가방을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네 식구 아니에요. 난 박영숙이에요. 나 자신이라고요. 제가 현관으로 나서려 하자 그가 팔을 뻗어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비켜 센서 등이 켜진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아기 침대도 오는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낭패감을 보았습니다. 그건 당신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 쓰세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계단을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5년 전 이사 오던 날처럼. 하지만 그날 저는 빈손으로 왔지만 오늘은 제 모든 것을 제 자존심까지 챙겨서 나옵니다. 전주행 KTX에서 내려 역사를 빠져나오자 인파 속에 서 있는 딸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콩나물국밥 사놨어. 우리는 별말 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이 제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저는 짐짓 가벼운 척 제가 들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서요.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땐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고양이 화장실이 있었지만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이웃집 고양이를 잠시 봐주는 탕묘처라고 했습니다. 딸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침대 시트 새로 갈았어요. 옷장 2칸 비웠으니까 천천히 정리해요. 딸은 부엌으로 나갔고 저는 3평 남짓한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깨끗한 원목 마루가 발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10년 전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스탠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손톱깎이, 핸드크림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치운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정돈된 삶이었습니다. 저녁상에는 반찬 2가지와 국, 그리고 냅킨 위에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엽서가 붙어 있었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기침 소리도 정치 뉴스 소리도 명령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귀를 간지럽히듯 불어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토마토 3개와 쑥갓 한 봉지를 샀습니다. 노점상 할머니와 흥정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사람 아니네? 사투리가 다르네. 네, 방금 이사 왔어요.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수채화 교실과 독서 모임에 등록했습니다. 대기자가 있었지만 저는 앞자리 필요 없으니 구석에 앉겠다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강사가 말씀이 참 고우시네요 라고 하기에 직업병이에요. 간호사였거든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드디어 내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고 후원자가 아니며 산후도우미도 아니다. 나는 박영숙이다. 기억납니다. 재혼 2년차 때 빨래를 개다 말고 김철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 집은 어떻게 돼요? 그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되긴 내 명의인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내 이름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가 정색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가 20년 전에 사서 대출 갚으며 지킨 거야. 당신한테 섭섭하게 한 거 없잖아. 이 집은 우리 아들들 줄 거야. 그날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섭섭하게 한 거 없다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에게 저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5년간 생활비 한 푼 안 받고 일했는데 재산 분할을 탐내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요. 그 사건 이후 2년
저는 제 연금과 월세 통장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려다 잔고가 500만 원이나 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2달 전 창구 인출이었습니다. 김철수와 시장에 갔던 날, 그가 잠깐 현금 좀 찾겠다며 제 도장을 빌려갔던 날이었습니다. 당신, 그때 내 통장에서 돈 뺐어요? 아, 민호가 전세금 모자란다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해서 잠깐 썼어. 어차피 당신 그 돈 안 쓰잖아. 그거 내 노후 자금이에요.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기능일 뿐이라는 걸. 밥하는 기능, 돈 절약하는 기능, 급할 때 돈 꺼내 쓰는 기능. 일주일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큰올케가 엄마 짐 정리한다고 연락 왔어. 엄마 옛날 사진이랑 상장들 필요 없으면 버린다고 단톡방에 올렸더라. 간호사 모자 보면서 이런 거 뭐하러 모아놨냐 촌스럽다고 비웃는데 나 너무 화가 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내 추억마저 쓰레기 취급하다니. 저는 즉시 모자를 쓰고 열쇠를 챙겼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대전 유성구,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늦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며느리 한미경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버님 씻으시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물건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리고 버리겠다고 협박하더니 웬일이냐고. 그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버린 건 아니고요. 아기 짐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어머님 짐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 종이 쪼가리들이랑. 종이 쪼가리? 그건 내 30년 간호 인생의 기록이고 훈장이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판단해? 제 서슬퍼런 눈빛에 그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니 책상은 텅 비어 있었고 스탠드도 연필꽂이도 사라졌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메모들은 다 뜯겨나갔고 의자는 수유의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김철수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 갑자기 왜 왔어? 왜? 내 돈 500만 원 찾고 내 존엄성 찾으러 왔다. 저는 휴대폰 뱅킹 내역을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몰래 빼간 내 돈, 그리고 지금 당신 며느리가 내 추억을 쓰레기 취급하는 꼴. 더는 못 참아. 말 좀 곱게 해.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 당신 아들 차 사줄 때 내 돈 500만 원 쓴 게 가족이야. 진명이는 죽어도 안 된다면서 내 돈은 공공재야?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목록 작성하세요. 제가 가져온 밥솥, 라디오, 온수매트, 녹차 세트, 화분 받침대, 베란다 조명까지 전부 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꺼냈습니다. 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거 다 가져가시면 우리 산후조리는 어떡해요? 그건 너희 시아버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 아들 많고 손주 많은데 양심만 없는 집안이니 알아서들 하겠지. 정급하면 내 친정 엄마 오시라 해. 김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오늘부로 계산 끝냅시다. 내가 가져온 거, 내가 산 거, 내 몸만 데리고 나갑니다. 이 빈 껍데기 같은 집에서 3대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인부들이 들어와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난 당신 집에서 벽돌 한 장도 안 가져가. 오직 나 자신만 찾아간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마다 지난 5년의 침묵이 으깨져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법원 조정실 앞. 저는 내용 증명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15분이나 늦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좋게 좋게 합시다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하셨는데요. 조정이 아니라 이혼 확정하러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 영수증제가 낸 것들, 며느리의 모욕적인 단톡방 캡처까지 테이블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습니다. 내 돈 500만 원 반환하고 개인 물품 소유권 인정하고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됩니다.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억지로 사인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눌렸었습니다. 앞으로 볼 일 없길 바라. 그가 내뱉었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이 실패라고 하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우아한 반전이었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인했어? 돌아온 걸 환영해. 엄마.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끝났다. 이제 나는 박영숙이야.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 찰칵. 다시 찾은 내 작은 집 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 냄새가 났지만 그건 젖비린내와 멸시가 섞인 냄새보다 훨씬 향기로웠습니다. 3일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기름때를 벗겨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남의 집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을 닦아내는 거니까요. 일주일 후 제 삶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신문을 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의사 선생님보다 설명을 잘해주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왕년의 간호사였거든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주말에 딸 내외가 왔습니다. 사위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은퇴의 정석 같은데요. 정석은 무슨? 이건 내 비상용 인생이었어. 언제든 돌아올 곳을 남겨둔 게 신의 한 수였지. 어느 오후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여자의 노년은 누군가에게 희생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도 보모도 호구도 아니다. 나는 박영숙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는 돈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양심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저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때는 저도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그곳에 스며들려 노력했고 선의가 존중으로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선을 긋지 않는 착함은 호구 잡히기 십상이고 대가 없는 희생은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저는 제 식탁에 앉아 제가 고른 찻잔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아무도 젖병을 삶으라고 독촉하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집, 내가 고른 커튼, 내 취향으로 채워진 냉장고. 저는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삶으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박영숙 씨의 선택이 너무 매정하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그것은 홧김의 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선택권과 존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박영숙 씨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혹은 부당한 요구에 숨 막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떠나고 싶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주저앉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와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